강남의 아침은 눈부신 햇살과 간 내린 커피향, 그리고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임수아는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펜트하우스에서 서울은 마치 거대한 보석 상자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상자 안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될 작정이었다. 오늘은 그녀의 약혼자, 대한민국 IT 업계의 황태자인 이노바테크 대표 차민준과 점심 약속이 있는 날이었다. 그녀는 몇 시간 전부터 완벽한 모습을 위해 자신을 치장하고 있었다. 드레스룸을 가득 채운 명품들 중에서 그녀는 신상 샤넬 트위드 원피스와 그에 어울리는 에르메스 캘리백을 골랐다. 마지막으로 눈부시게 하얀 지미추 스틸레토 힐에 발을 넣었을 때 그녀의 모습은 마치 패션 잡지의 표지에서 걸어 나온 모델 같았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흡족해 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트가 아니었다. 임수아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확인하고 차민준의 옆자리가 오직 자신만을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비즈니스였다. 그들의 약혼은 사랑이 아닌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임건설과 차민준의 이노바테크 간의 전략적 제휴의 산물이었다. 그리고 임수아는 그 거래에서 자신이 결코 손해보는 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완벽해. 그녀는 중얼거리며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1층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사가 그녀를 위해 최고급 세단의 문을 열어주었다. 약속 장소인 청담동의 프렌치 레스토랑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다. 그녀는 일부러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려 자신의 완벽한 스타일을 과시하며 걷기로 했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던 그녀의 눈살이 찌푸려졌다. 화려한 명품샵과 고급 카페가 즐비한 이 거리의 풍경에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이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한 노인이 녹슨 손수레를 끌며 길가의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이었다. 임수아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어째서 저런 사람들이 이런 곳까지 와서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지? 그녀는 속으로 투덜거리며 노인을 피해 멀찍이 돌아가려 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거의 다 비어 있었다. 그녀는 근처에 있는 공용 쓰레기통을 향해 우아함을 잃지 않으려는 듯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 컵을 휙 던졌다. 하지만 컵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쓰레기통의 모서리를 맞고 튕겨나왔다. 확! 컵 안에 남아있던 얼음과 커피 방울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몇 방울은 노인의 손수레에 쌓인 폐지 위로, 그리고 나머지 몇 방울은 하필이면 그녀의 눈부시게 하얀 지미추 구두 위로 떨어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구두코에 생긴 미세한 갈색 얼룩, 임수아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성큼성큼 노인에게로 걸어갔다. 노인은 갑자기 벌어진 소란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손수레와 아가씨의 구두를 번갈아 보더니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리를 숙였다. 그의 이름은 차동철이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가씨, 내 정신 좀 봐. 괜찮으십니까?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그는 일단 사과부터 했다. 하지만 임수아의 귀에는 그의 사과가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구두에 묻은 더러운 얼룩과 그 앞에 서 있는 남루한 행색의 노인만이 보일 뿐이었다. 이봐요, 할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금 이게 얼마짜리 구두인 줄 알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평생 폐지를 주워도 못 살. 그런 구두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꼴이에요? 차동철은 당황했다. 아니, 그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아가씨가 던진 컵에 뭐라고요? 임수아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높아졌다. 지금 내 탓을 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더럽히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 하필 여기 있어서 사람 기분을 망치고 난리예요. 재수 없게 그녀의 고함에 주변을 지나던 몇몇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분노는 구두의 얼룩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한 아침을 망친 자신의 세상에 침범한 이 불결한 존재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었다. 차동철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젊은 아가씨의 모욕적인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얼굴에 깃든 슬픔과 체념의 빛을 분노에 찬 임수아는 보지 못했다. 임수아는 자신의 캘리백을 열어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는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구겨서 그의 발치에 던져버렸다. 자, 이 정도면 당신이 하루 종일 줍는 쓰레기 값보다 많을 테니. 이거 받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냄새 나니까. 돈 몇 푼으로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는 가장 잔인한 방식의 모욕이었다. 그녀는 경멸의 눈빛으로 노인을 한번 쏘아보고는 뒤돌아서서 성큼성큼 걸어갔다. 마치 더러운 것을 밟았다는 듯 일부러 구두를 바닥에 탁탁 터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 모든 광경을 한 남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길 건너편에 조용히 주차된 번호판도 없는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 안에서 차민준이었다. 그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약혼녀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는 대신 자신의 약혼녀가 가진 가장 추악한 민낯을 목격하고 말았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고 무표정했다. 짙게 선팅된 유리창 너머로 그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고급 가죽으로 된 핸들을 쥔 그의 손등 위로 힘줄 하나가 선명하게 솟아올라 있었다. 관자놀이의 혈관이 미세하게 뛰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분노에 찬 약혼녀가 아닌 길 위에 홀로 남겨진 늙은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자신의 아버지. 차동철에게 그는 아버지가 왜 부유한 아들의 도움을 거절하고 여전히 폐지를 줍는지 이해했다. 그것은 노동의 신성함과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잊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철학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존경하는 아버지가 자신이 결혼할 여자에게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임수아는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다. 차동철은 한숨을 쉬며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구겨진 지폐들을 천천히 주워들었다. 그는 그 돈을 슬픈 눈으로 잠시 바라보더니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대신 손수레의 폐지 더미 사이에 조용히 꽂아 넣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차민주는 아버지의 그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들끓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솟아올랐다. 그는 아직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머릿속에서 시작된 또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임수아라는 인물에 대한 그리고 임건설이라는 기업에 대한 냉정한 재평가를. 오늘의 점심 약속은 이제 단순한 데이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정밀한 심판의 시작이 될 터였다. 차민주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다시 허리를 굽혀 배지를 줍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방금 전의 소라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 아버지의 움직임은 평소와 같이 침착하고 묵묵했다. 그 의연함이 아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그는 아버지가 골목의 코너를 돌아 잠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는 차에서 내렸다. 그의 움직임에는 서두름이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사라진 골목으로 들어섰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에 차동철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 반가움이 스쳐 지나갔다. 아니, 민준이 아니냐?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회사에 있을 시간이 아니냐? 잠깐 바람 좀 쐬러 나왔습니다. 차민주는 짧게 대답하며 아버지의 손수레로 시선을 옮겼다. 폐지 더미 위에 묻은 갈색 커피 자국이 선명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새하얀 손수건을 꺼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손수레의 더러운 부분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차동철이 당황하며 그의 손을 말렸다. 아니다, 괜찮다. 뭘 이런 걸 닦고 그러냐? 어서 둬라. 리얼 없습니다. 괜찮다니까. 그냥 젊은 아가씨가 실수로 흘린 게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다. 아버지는 애써 임수아의 행동을 변호했다. 그 너그러움이 차민준의 분노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그는 묵묵히 커피 자국을 모두 닦아낸 후에야 손을 뗐다. 그는 잠시 아버지의 일을 도왔다. 흐트러진 폐지들을 다시 정리하고 무거운 박스들을 손수레 위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은 아들이 남루한 옷차림의 아버지와 함께 폐지를 정리하는 기묘한 풍경이었다. 이제 그만 가봐라. 약속 있다면서. 네네스 아버지, 저녁에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운전 조심하고.
그는 아버지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쥐고는 다시 자신의 차로 돌아왔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의 얼굴에서 아들로서의 온기는 사라지고 냉철한 CEO의 얼굴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약속 장소로 차를 몰았다. 청담동의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임수아가 먼저 도착해 우아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차민준이 들어서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민준 씨, 기다렸어요. 그녀는 방금 전의 분노는 모두 잊었다는 듯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약혼녀를 연기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물론 철저히 자신에게 유리하게 각색된 버전이었다. 민준 씨, 글쎄 제가 오다가 정말 황당한 일을 당했잖아요. 웬 남루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 앞으로 손수레를 밀고 와서는 제 구두에 커피를 쏟는 거 있죠, 정말이지. 요즘 사람들은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이 컵을 던졌다는 사실과 돈을 던지며 모욕을 주었다는 사실은 깨끗하게 지워버렸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무례하고 부주의한 노인의 피해자였다. 차민주는 표정 변화 없이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는 와인잔을 가볍게 돌리며 마치 걱정스럽다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질문들은 날카로운 메스와도 같았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사과는 하던가요? 사과요 하긴 했는데 아주 마지못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차민주는 속으로 차갑게 중얼거렸다. 많이 놀랐겠네요. 구두는 괜찮아요. 새로 산 거 아니에요. 그의 질문은 그녀의 물질주의를 정확히 겨냥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이 나서 대답했다.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 시즌 지미추 신상인데 한정판이라 구하기도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드라이클리닝으로 얼룩이 지워질지 모르겠어요.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그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직 구두 걱정뿐이었다. 차민주는 마지막 미끼를 던졌다. 그런 분들은 왜 굳이 강남같이 좋은 동네에 와서 일을 하는 걸까요? 자기들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건지. 그것은 그녀의 계급의식을 시험하는 질문이었다. 임수아는 신이 나서 그 미끼를 물었다.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솔직히 좀 그렇지 않아요.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구역을 따로 지정해서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니까요. 혐오와 편견으로 가득 찬 말이 아름답게 꾸며진 그녀의 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약혼자의 시험대 위에서 스스로의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가 열을 올리며 떠드는 동안 차민준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약혼녀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지금 하나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있었다.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능이며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 이 결혼은 이미 실패한 투자였다. 이제 남은 것은 손절의 시점과 방법을 결정하는 것뿐이었다.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차민주는 끝까지 완벽한 약혼자를 연기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고 그녀의 구두를 걱정해 주었다. 그는 그녀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고 그녀는 그의 젠틀함에 완전히 만족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집 앞에서 차를 돌려 떠나는 순간 차민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빙하처럼 차가운 냉혹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그의 비서실장 김비서였다. 김비서요. 네,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임수아 씨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봐 주게. 알겠습니다. 특별히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모든 것,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고 아주 자세히. 차가운 명령을 내린 그는 전화를 끊었다. 침묵의 관찰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해부의 시간이었다. 임수아는 자신이 이제 막 차갑고 정밀한 수술대 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달콤한 꿈을 꾸고 있을 터였다. 이노바테크 본사 40층. 차민준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만큼이나 군더더기 없이 정제되어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만이 유일한 장식품이었다. 그의 충직한 비서 김민석 실장이 조용히 들어와 그의 앞에 섰다.
김 실장은 차민준이 작은 벤처 기업을 창업했을 때부터 함께해온 그의 의중을 말없이도 읽어내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김 실장. 차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낮고 차분했다. 임수와 세대에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봐 주게. 임건설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프로필 말고 진짜 임수아에 대해서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지시를 구체화했다. 그녀의 대학 동창들, 그녀가 자주 가는 백화점의 직원들, 과거의 과외교사나 운전기사까지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네. 그리고 그의 눈빛이 한순간 날카로워졌다. 임건설에 대해서도 파기 시작하게 조용히 대중에게 보여주는 재무제표 말고 진짜 장부를 보고 싶네. 하청업체 대금 지급 내역, 산업재해 기록, 과거 프로젝트의 자재 명세서까지 전부 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김 실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차갑고 거대한 그물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김 실장의 조사는 신속하고 정밀했다. 그는 자신의 팀과 정보원들을 총동원했다. 그리고 며칠 후 임수아와 임건설의 진짜 얼굴이 담긴 보고서가 차민준의 보안 태블릿 PC로 전송되었다. 보고서의 첫 번째 파트는 인물 임수아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의 대학 시절 평판은 한결같았다. 빼어난 미모와 엄청난 재력, 그리고 숨막히는 오만함. 그녀는 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령 취급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버는 동기를, 사람들 앞에서 그가 입은 옷 브랜드를 조롱하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던 일화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가 자주 가는 강남의 명품 백화점. 직원들의 증언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큰 손, VIP 고객이었지만 동시에 직원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사소한 실수를 트집잡아 젊은 직원을 해고하게 만들었던 일, 한번 착용했던 고가의 드레스를 태연하게 환불받아 가던 일 등 그녀의 삶은 약자에 대한 갑질과 특권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고서의 두 번째 파트는 기업 임건설에 대한 것이었다. 그 추악함은 임수와 개인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김 실장의 팀이 파헤친 임건설의 실체는 부패의 온상이었다. 그들은 저가의 중국산 자재를 최고급 국산 자재로 속여 납품 단가를 부풀렸고 영세 하청 업체들에게는 대금 지급을 고의로 미뤄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다. 수상할 정도로 낮은 산업재해 발생률은 사고가 날 때마다 돈으로 입을 막고 은폐했기 때문이었다. 임수와의 오만함은 그저 성격적인 결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부를 쌓아온 그녀의 가족, 그녀의 뿌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그날 밤 차민주는 집무실에 홀로 남아 보고서를 읽었다. 수십 장에 달하는 보고서를 넘기는 동안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단단한 얼음처럼 굳어가고 있었다. 임수와의 개인적인 행실은 역겨웠지만 그는 그것을 더 깊은 문제의 증상으로 보았다. 그를 진짜 분노하게 한 것은 임건설의 기업 비리였다. 그 자신이 세운 이노바테크는 혁신, 투명성, 윤리 경영이라는 평판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 임수아와의 결혼과 임건설과의 파트너십은 자신이 공들여 만든 이 깨끗한 생태계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과 같았다. 그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결정은 내려졌다. 이 약혼은 부채였다. 이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위협이었다. 이 관계를 끊어내야만 한다. 하지만 단순하고 조용한 파혼은 답이 아니었다. 임수아가 대중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가했던 모욕은 그에 상응하는 공개적인 대가를 치러야 했다. 임건설의 부패한 경영 방식은 비즈니스의 방식으로 심판해야 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관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회사와 가족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이 암세포를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조용한 조사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방역의 설계 시간이었다. 차민주는 태블릿을 닫았다. 보고서에 담긴 정보들은 이제 무기였다. 그는 적의 성격과 약점을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는 다시 김 실장을 호출했다. 준비세요. 네, 대표님. 소외 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대규모 자선 갈라 행사를 하나 준비해주게. 이노바테크의 이름으로.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다음 단계의 작전을 시작하는 지휘관의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임수아를 시험대에 올릴
첫 번째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다. 이노바테크가 주최하는 자선 갈라 행사는 그해 사교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벤트였다. 국내 최고의 5성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정재계의 거물들, 최고의 셀러브리티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언론인들까지. 임수아는 바로 이런 무대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그 공간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민준의 팔짱을 낀 채 수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입장했다. 최고급 디자이너의 드레스는 그녀의 몸 위에서 보석처럼 빛났고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에게 이 행사는 소외 계층을 돕기 위한 자선이 아니었다. 이노바테크의 미래 안주인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사교계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비즈니스 무대였다. 차민주는 완벽한 호스트였다. 그는 특유의 차분하고 카리스마 있는 태도로 손님들을 맞았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다. 이 화려한 갈라쇼는 임수아라는 인물을 공개적으로 시험하기 위해 그가 정교하게 설계한 거대한 무대였다. 그는 자신의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들을 이 무대의 관객으로 초청했다. 행사가 중반쯤 무르익었을 때 사회자가 장례를 정숙시키고 특별한 손님을 소개했다. 다음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평생을 헌신해오신 특별한 손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동네 희망재단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와주신 차동철 선생님이십니다. 화려한 조명이 무대 한쪽으로 쏟아졌고 그곳으로 한 노인이 걸어 나왔다. 남루한 작업복 차림에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었다. 비록 값비싼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몸에 잘 맞게 다려 입은 깨끗하고 단정한 정장 차림. 그는 수많은 시선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차동철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짧은 연설을 시작했다. 이런 화려한 곳은 저 같은 늙은이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이 도시의 화려한 불빛 뒤편에는 그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한 번쯤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연설에는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삶에서 우러나온 진솔한 이야기는 몇몇 진정성 있는 참석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연설이 끝나고 차민주는 임수아를 데리고 무대에서 내려온 아버지에게로 다가갔다. 인사드려, 수아씨. 제가 평소에 깊이 존경하는 차동철 선생님이셔. 임수아는 아버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초라한 행사에게 노인이 말쑥한 모습으로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소개되자 그녀는 반사적으로 사교계용 가면을 썼다. 그녀는 억지로 가장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여머, 좋은 일 하시네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지만 그 안에는 자신보다 아랫사람을 대하는 듯한 미묘한 거만함이 배어 있었다. 그때 차민준의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재계의 원로인 이 회장이 다가와 차동철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지아 선생님, 연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선생님 말씀이 아주 가슴에 와 닿더군요. 평소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요? 차동철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별다른 활동이랄 게 있겠습니까? 그저 동네 어르신들께서 생계를 위해 모으시는 폐지나 고물을 정리해드리고 가끔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는 걸 도와드리는 정도입니다. 폐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임수아의 얼굴에서 완벽했던 미소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뭔가 대단한 자선사업가라고 생각했던 이 남자가 결국은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쓰레기 줍는 일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상냥한 미소는 사라지고 무관심과 경멸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은근슬쩍 내밀었던 손을 빼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코웃음을 쳤다. 아, 그러시구나.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결국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네라는 무시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차민준의 팔을 잡아 끌며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민준 씨, 저쪽에 K그룹 회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 어서 가서 인사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지금 이 자리가 불편하다는 것을
이 볼품없는 노인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 회장을 비롯한 재계의 원로들은 달랐다. 그들은 차동철의 소박함과 진정성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했다. 이 회장은 오히려 차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역시 차 대표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이런 훌륭한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으니 이노바테크가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게야. 임수와의 얄팍한 판단과 산전수전 다 겪은 노 회장의 깊이 있는 통찰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순간이었다. 차민주는 그 모든 상황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임수아를 데리고 자리를 옮겼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무겁고 차가웠다. 임수아는 그 차가움을 그의 평소 무뚝뚝함으로 착각한 채 자신이 사소한 사회적 불편함을 현명하게 잘 처리했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해했다. 하지만 차민주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임수아의 진짜 밑바닥을 드러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진정한 가치는 현명한 자들에게는 인정받고 어리석은 자들에게만 무시당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시험은 끝났다. 그리고 임수아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 시험에서 낙제했다. 자선갈라 행사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사교계에는 보이지 않는 파문이 일었다. 이노바테크의 젊은 CEO 차민준이 깊이 존경한다는 초라한 자원봉사자, 그리고 그를 대놓고 무시했던 약혼녀 임수아의 태도. 이 이야기는 재계 거물들의 입을 통해 은밀하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임수아의 평판에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노바테크의 심장부인 이사회 회의실에서 거대한 균열로 번질 참이었다. 이노바테크의 신사옥 R&D 캠퍼스 건설 파트너 선정은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리고 임건설은 차민준과 임수와의 약혼이라는 후광 속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이사들은 두 기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였다. 회의가 시작되고 차민준은 평소와 같이 냉철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임건설이 유력한 후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될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조 원이 걸린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주들에 대한 의무는 개인적인 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완벽한 CEO의 모습이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눈짓했다. 김 실장은 이사들 앞에 스크린에 보고서 하나를 띄웠다. 보고서의 출처는 퍼스트 클래스 리스크 컨설팅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독립 리스크 평가 기관이었다. 물론 차민준이 이 작전을 위해 급조한 유령 회사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임수아나 개인적인 갈등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만이 나열되어 있었다. 보고서는 임건설이 과거에 시공했던 아파트의 저가불량 자재 사용 내역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파산한 영세 하청업체들이 임건설을 상대로 제기했지만 거대 로펌에 의해 조용히 묻혀버렸던 소송 기록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법정까지 가지 않고 거액의 합의금으로 덮어버렸던 건설 현장의 중대 안전사고, 은폐 정황이었다. 보고서는 임건설을 파트너가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노바테크가 쌓아 올린 깨끗한 혁신 기업이라는 명성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거대한 잠재적 리스크.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이사들의 얼굴에서 장밋빛 기대감은 사라지고 심각한 우려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들은 사업가였다. 그들은 리스크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이었다. 부실 공사로 건물이 무너지고 비자금 스캔들이 터져나올 수 있는 기업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차민주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이사회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임건설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뿌려졌다. 이노바테크 이사회의 분위기는 임건설 회장의 귀에 즉각 들어갔다. 그는 경로했다.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던 계약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임수아를 거칠게 몰아세웠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네, 약혼자 하나 제대로 휘어잡지 못해서
이 계약을 날려버릴 셈이야. 임수아는 굴욕감과 공포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분노, 그리고 이노바테크의 안주인이라는 최고의 타이틀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녀는 계약과 결혼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혼만 성사시키면 이 모든 비즈니스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절박함은 그녀를 어리석고 무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약속도 없이 무작정 차민준의 사무실로 쳐들어갔다. 민준 씨,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녀는 피해자인 척 억울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그를 다그쳤다. 우리 아버지를 못 믿으세요, 이 결혼을 앞두고. 어떻게 우리 회사에 이런 굴욕을 줄 수가 있어요? 그녀는 감정적인 호소와 파온이 두 가문의 평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은근한 협박까지 섞어가며 그를 압박했다. 하지만 차민주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지극히 사무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대했다. 수아 SSE, 이건 이사회의 결정사항입니다. 우리는 주주들에게 모든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주주에 대한 의무라는 그 어떤 반박도 불가능한 기업의 논리를 방패로 삼았다. 그의 차갑고 비개인적인 태도는 그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무력하게 했다. 임수하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그의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는 차민준이 단지 자신을 상대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자신이 뭔가 더 확실한 것을 보여주면 그의 마음이 돌아설 것이라고 착각했다. 차민준은 창밖으로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그의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상대를 완벽하게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구석에 몰린 오만한 사람은 반드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마련이라는 것을. 이사회 회의실에서 시작된 작은 속삭임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몰아치고 있었다. 그리고 임수아는 자신의 약혼자가 바로 그 폭풍을 지휘하는 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장대 같은 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서울의 거리는 순식간에 젖은 아스팔트와 우산을 받쳐든 채 종종 걸음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임수아는 자신의 흰색 포르쉐 스포츠카 안에 앉아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내는 모습을 짜증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에게 질책을 받은 일과 차민준의 차가운 태도 때문에 그녀의 기분은 최악이었다. 예약해둔 최고급 스파에 가서 이 더러운 기분을 씻어내고 싶었지만 굳은 날씨와 꽉 막힌 교통체증이 그녀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그녀는 꽉 막힌 강남대로를 벗어나기 위해 좁은 이면도로로 핸들을 꺾었다. 평소 주민들과 서비스 차량들만 이용하는 한적한 길이었다. 바로 그 길 한가운데 낡은 손수레 하나가 멈춰 서 있었다. 그녀의 앞길을 완전히 가로막은 채 자동철이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때문에 무거워진 폐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낡은 손수레의 바퀴 한쪽이 빠져버린 것이다. 비에 젖은 폐지 상자들이 길바닥으로 쏟아졌고 그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늙고 서툰 손으로 바퀴를 다시 끼워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임수와의 첫 반응은 참을성 없는 경적 소리였다. 뱅! 날카로운 경적 소리에 차동철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고급 스포츠카를 보고는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손짓으로 자신의 수레가 고장났다는 것을 알리려 애쓰며 더욱 다급하게 바퀴를 고치려 했다. 하지만 임수아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나 있었다. 저 더러운 늙은이가 자신의 길을 가로막은 것이 이번이 벌써 두 번째였다. 그녀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녀는 경적에 손을 얹은 채 길고 신경질적으로 울려댔다. 뱅! 좁은 골목의 경적 소리가 악마의 비명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창문을 살짝 내리고 밖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거기 비키라고 하네. 이딴 고물 딱지 당장 치우지 못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이게 무슨 시간 낭비인 줄 알아. 당장 안 비키면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을 먹여줄 테니까. 알아서 해. 차동철은 그녀의 악독한 말에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수레를 고치는 것을 포기하고 무거운 수레를 억지로 밀어 길 한쪽으로 치우려 했다. 하지만 비에 젖어 천근만근이 된 수레는 노인 혼자의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임수아의 포르쉐 뒤로 일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이 소리 없이 멈춰 섰다. 차민준이었다.
그는 우산도 없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임수와의 차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그곳에 없는 존재처럼 그녀를 완벽하게 무시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빗속에서 힘겹게 수레를 밀고 있는 늙은 남자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차동철에게 다가가 존중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제가 좀 돕겠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무거운 수레의 한쪽을 들었다. 젊은 남자의 힘이 더해지자 수레는 쉽게 길가로 옮겨졌다. 차민주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부서진 바퀴를 살폈다. 그는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비상 공구함을 가져와 능숙한 솜씨로 빠진 바퀴를 임시로나마 다시 고정시키기 시작했다. 임수아는 그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웬 남자가 나타나 저 더러운 폐지 줍는 늙은이를 돕는답시고 자신의 옷을 다 버리고 있단 말인가. 약혼자라는 작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자신은 지금 이 지저분한 골목에 갇혀 있는데 그녀의 분노는 이제 두 남자를 향했다. 그녀는 다시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거기 두 사람 지금 길 한복판에서 드라마 찍어요. 빨리 좀 치우지 못해 바빠 죽겠는 사람 앞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그녀는 자신이 지금 약혼자를 향해 쓸모없는 늙은이를 돕는 한심한 남자라고 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잠시 후 수레는 임시로나마 수리가 끝났다. 차민주는 바닥에 쏟아진 폐지들을 주워 수레에 다시 싣는 것까지 도왔다. 그는 자신의 마른 손수건을 꺼내 비에 젖은 아버지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차동철은 그에게 연신 고맙다고 허리를 숙였다. 차민주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끝까지 임수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자신의 차로 돌아왔다. 길이 열렸다. 임수아는 경멸의 시선으로 두 남자를 훑어본 뒤 엔진 소리를 울리며 차를 출발시켰다. 그녀는 일부러 길가의 무릉덩이를 밟아 차민준의 차와 차동철의 수레 위로 더러운 흙탕물을 튀기고는 미련 없이 사라졌다. 마지막까지 비열하고 유치한 복수였다. 차 안에서 차민준은 흙탕물이 묻은 앞 유리를 와이퍼로 닦아내며 그녀의 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흠뻑 젖었고 옷은 더러워졌지만 그의 표정은 쏟아지는 비보다도 더 차가웠다. 그는 그녀에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줄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첫 번째보다도 훨씬 더 처참하게 그 시험에서 낙제했다. 그가 필요했던 마지막 증거는 방금 전 그녀가 직접 배달해 주었다. 차민주는 젖은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주주총회 계획, 최종안으로 확정하게. 그리고 양가 상견례 저녁 식사도 예약해. 이제 덫을 놓을 시간이었다. 차민준의 사무실에서 보낸 두 개의 공식적인 연락은 임수아와 그녀의 아버지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첫 번째는 이노바테크 신사업 건설 프로젝트의 최종 계약 협상을 위한 공식 미팅 소환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그날 저녁에 있을 결혼 날짜를 정하기 위한 양가 상견례 초대였다. 임건설의 임 회장과 임수에게 이것은 완벽한 승리의 선언처럼 보였다. 마치 결국 차민준 그놈도 별 수 없어. 우리 집안과 사돈을 맺는 게 얼마나 큰 이득인지 이제야 깨달은 게지. 임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아빠과 딸의 매력이 마침내 차민준을 굴복시켰다고 믿었다. 임수아 역시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웨딩드레스 디자이너와 세기의 결혼식이 될 자신의 결혼식에 대한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밑이 꺼져가는 낭떠러지라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이노바테크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회의실, 한쪽에는 차민준과 김 실장, 그리고 이노바테크의 법무팀이 앉아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임 회장과 그의 딸 임수아, 그리고 임건설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만큼이나. 회의실의 분위기는 차갑고 팽팽했다. 차민준은 최종 계약서 초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계약서였지만 그 안에는 그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 추가된 독소 조항에 가까운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다. 윤리 경영 준수, 하청업체 권리 보장, 자재 품질 검증에 대한 극도로 엄격한 조항들과 위반 시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회의를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듯 정중하지만 집요하게 이끌어갔다. 그는 이사회에 제출되었던 익명의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웠다. 이임 회장님, 지난번 이사회에서 이런 보고서가 제출되어 저희 이사들이 많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특히 드림팰리스 아파트 단지의 자재 문제와 협력업체였던 한미 엔지니어링의 안타까운 부도 사태에 대한 루머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것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주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회장님께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함정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차민주는 이임 회장에게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할 기회를 주고 있었다. 그가 이 함정을 판 이유는 임건설의 부패가 과거의 실수가 아닌 현재 진행형인 본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임 회장은 그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콧방귀를 뀌며 루머를 일축했다. 티아 서방, 아니, 차 대표,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시오. 다 우리를 시기하는 경쟁사 놈들이 퍼뜨린 악성 루머일 뿐이오. 우리 임건설의 40년 역사가 바로 우리의 완벽한 신용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소. 그는 뻔뻔한 거짓말을 거침없이 늘어놓으며 자신을 악의적인 소문의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그의 옆에 앉은 임수아는 아버지를 거들며 마치 차민준이 지나치게 소심하고 의심이 많다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스스로의 무덤을 스스로의 손으로 파고 있었다. 차민준은 그 모든 거짓말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듣고 있었다. 그는 임 회장의 말이 끝나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듣고 싶었던 답변이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덮었다. 회의는 겉보기에는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임 회장과 임수아는 마지막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회의실을 나섰다. 계약은 이제 그들의 것이었다. 그들이 떠난 후 김 실장이 차민준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대표님, 전부 거짓말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증거 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알고 있으나 차민준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내 얼굴을 보고 직접 거짓말을 하는 것을 내 귀로 확인해야만 했네. 그에게 필요했던 도덕적 명분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기만과 탐욕을 선택했다. 차민주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양가 상견례 저녁 식사까지는 몇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는 김 실장을 돌아보았다. 호텔 예약은 확정되었다고 전하게. 그리고 만찬장에서 상영할 특별 프레젠테이션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협상이라는 이름의 덫은 완성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저녁 만찬이라는 이름의 처형대 위에서 그 덫을 작동시키는 것뿐이었다. 서울 최고의 6성급 호텔. 그 중에서도 오직 VVIP에게만 허락되는 My Private Dining Room 더 엠페러. 방 안의 모든 가구와 식기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들이었고 거대한 창밖으로는 남산 타워를 포함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 화려함의 중심에 임수아와 그녀의 부모님이 앉아 있었다. 임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최고급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우아하게 냅킨을 매만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가득했다. 오늘 낮의 계약 협상은 완벽했고 이제 이 저녁 식사는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신랑감을 사위로 맞이하는 공식적인 의식이 될 터였다. 임수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치장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차민준의 은둔자 아버지를 어떻게 대할지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조용한 학자 타입이라거나 부유한 아들과는 달리 소박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우아함과 교양으로 그 소박한 시아버지를 압도하여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은 누가 될 것인지를 처음부터 각인시킬 생각에 잠시 미소 지었다. 차 대표님은 아버님에 대해 말씀을 잘 안 하시더군요. 어떤 분이실지 참 궁금합니다. 임수아의 어머니가 우아하게 말했다. 누구든 상관없소. 임 회장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이노바테크가 우리를 파트너로 맞이한 이상 그 집안의 어른이 누구든 우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될 테니 바로 그 순간이었다. 룸의 육중한 문이
조용히 열리고 호텔 지배인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차민준 대표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차민준이 먼저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턱시도 차림이었고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차갑고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임시 가족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리고는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서며 말했다. 제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한 노인이 그의 뒤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자선 갈라 행사 때 입었던 어설픈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차민준이 직접 맞춰드린 듯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는 심플하지만 최고급 원단의 짙은 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남루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의 그 어떤 부와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듯한 조용하고 강직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임수아는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 데이터베이스는 더러운 폐지 줍는 노인과 지금 눈앞에 이 위험 있는 노인을 연결시키지 못했다. 그러다 그녀의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다. 그 순간 임수아의 세상이 멈췄다. 그녀의 뇌리 속에서 경멸의 말을 퍼부었던 강남의 길거리와 흙탕물을 튀기고 지나갔던 비 오는 날의 골목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눈앞에 이 남자가 바로 그 남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승리감에 차있던 미소는 기괴하게 얼어붙더니 이내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에 값비싼 카펫 위로 떨어졌다. 쨍그랑 잔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에 숨막히는 정적을 갈랐다. 임 회장 역시 자신의 딸이 그토록 경멸하며 이야기했던 성가신 늙은이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그는 차동철과 차민준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믿을 수 없는 가능성 하나가 공포스러운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아내 역시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차동철은 그들을 향해 그 어떤 비난이나 조소의 눈빛도 보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슬픔과 연민이 뒤섞인 조용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말없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의 그 위험 있는 침묵이 그 어떤 날카로운 비난보다도 더 아프게 그들의 심장을 찔렀다. 방 안에서 유일하게 평온한 사람은 차민준뿐이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오히려 이 상황을 더욱 잔인하게 만드는 완벽한 예의를 갖추어 행동했다. 그는 아버지의 등 뒤에 존경심을 담아 손을 얹었다. 아버지, 인사드리십시오. 임건설의 임태성 회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제 약혼녀 임수아 씨입니다. 아버지, 회장님, 여건녀. 이 지극히 공식적인 단어들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칼날이 되어 임씨 가족의 심장에 박혔다. 그들이 쓰레기 취급했던 남자를 이제 회장님의 예비 사돈이자 약혼녀의 시아버지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바닥에 쏟아진 붉은 와인이 마치 피처럼 카펫 위로 번져나갔다. 임씨 가족의 얼어붙은 얼굴, 차동철의 조용한 위엄,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보는 차민준의 차가운 눈빛.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저녁 만찬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심판의 법정이 되어 있었다. 숨 막히는 침묵은 차민준의 목소리에 의해 깨졌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웨이터에게 와인을 치워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그의 침착함은 임씨 가족의 공포를 더욱 극대화했다. 자, 모두들 앉으시죠. 저녁 식사가 식겠습니다. 그의 말에 임 회장과 그의 아내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임수아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허하게 차동철과 차민준을 오갈 뿐이었다. 차민준은 아버지를 상석에 모셨다. 그리고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냅킨을 무릎 위에 펼쳤다. 그는 식전 빵을 집어들며 지극히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낮에 있었던 계약 협상 건부터 먼저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임 회장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으려는 듯 다급하게 말했다. 서방, 오해가 있었던 게야. 낮에는 내가 실언을 했네. 자네 아버님인 줄 알았더라면. 차민준이 그의 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잘랐다. 회장님, 저희 아버님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는 가정은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을 때 회장님과 수아 씨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것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목소리였다. 이노바테크와 임건설의 계약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뭐라고? 임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쟤네 지금 제정신인가? 이건 우리 두 집안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어떻게 이런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차민준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다. 저는 제 아버지를 모욕하고 사람을 돈으로 짓밟는 사람과는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윤리적인 기업과는 더더욱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의 화면을 켰다. 특별 프레젠테이션의 시작이었다. 화면이 켜지자 방 한쪽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나타났다. 첫 번째 영상은 강남의 길거리에서 찍힌 CCTV 영상이었다. 임수아가 차동철에게 고함을 지르고 돈을 던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의 추악한 목소리가 최고급 다이닝 룸 안에 울려 퍼졌다. 두 번째 영상은 비 오는 날 골목길의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흙탕물을 튀기고 사라지는 그녀의 포르쉐. 그녀가 두 남자를 향해 퍼붓던 경멸적인 욕설들. 마지막으로 화면에 나타난 것은 임건설의 부패를 증명하는 수많은 증거 자료들이었다. 불량 자재 납품 계약서, 하청업체 대표들의 눈물 섞인 증언 영상, 그리고 은폐되었던 산업 재해 현장의 끔찍한 사진들까지. 이 모든 자료는 오늘 저녁 식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과 언론에 넘어갈 겁니다. 차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임 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제국이.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모든 시선이 임수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오해가 아니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된 함정이었고 자신은 그 함정의 주인공이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완벽하게 치장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마스카라가 눈물과 함께 번져내렸고 그녀는 차민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민준 씨,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네, 우리 결혼할 사이잖아요.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그녀의 애원은 처절했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반성은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뿐이었다. 차민준은 무릎에 매달린 그녀를 차갑고 무심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결혼. 그가 경멸적으로 중얼거렸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우리의 약혼은 오늘부로 끝입니다. 그리고 수아 씨, 당신은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아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 가시죠. 더 이상 이런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숨 쉴 필요 없습니다. 차동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바닥에 무너져 절규하는 임수아와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임 회장 부부를 슬픈 눈으로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들과 함께 그 화려하지만 추악한 방을 조용히 걸어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임수아의 절규가 복도까지 희미하게 들려왔다. 오만함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심판은 끝났다. 폭풍이 지나간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임건설 게이트는 임 회장 일가의 몰락으로 막을 내렸다. 임건설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고 수십 년간 쌓아 올렸던 부패의 탑은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임수아는 더 이상 사교계의 여왕이 아니었다. 그녀는 언론의 카메라를 피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검찰 조사를 받으러 다니는 초라한 범죄자의 딸이 되어 있었다. 세간의 소음이 조금씩 잦아들 무렵 차민준과 그의 아버지 차동철은 예전 아버지의 작은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차민준이 사람을 시켜 아버지가 평생을 살아온 낡은 집을 깔끔하고 아늑하게 수리해드린 후였다. 주방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겼고 두 사람은 텔레비전의 시시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소박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지옥 같았던 몇 달 전의 일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이제 정말 괜찮은 게냐? 차동철이 아들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네,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차민준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사건 이후 많은 것을 생각했다. 자신이 앞만 보고 달려오는 동안 아버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지에 대해 너무나 무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돈을 버는 것만이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버지, 제가 새로운 재단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재단? 네, 이름은 동행재단입니다. 차민주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동행재단은 평생을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해온 어르신들, 특히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잇는 분들을 위한 재단이었다. 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장은 아버지께서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자동철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큰일을 맡는단 말이냐. 나는 평생 폐지만 주운 늙은이다. 그래서입니다. 차민준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누구보다 그분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은 아버지뿐입니다. 아버지의 겸손함과 따뜻한 마음이 바로 우리 재단이 가야 할 길을 알려줄 겁니다. 차동철은 아들의 진심 어린 눈빛 속에서 자신의 남은 인생에 주어진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다. 차민주는 주말 오후 작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동행재단에서 조성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커뮤니티 가든의 설계도를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한 여자가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혹시 이노바테크의 차민준 대표님 아니신가요? 그녀는 이 공원의 조경 설계를 맡은 젊은 조경가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미인형은 아니었지만 햇살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공원의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공원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산책하고 직접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때 벤치 아래로 길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왔다. 한서연은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고양이 간식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경계하던 고양이는 이내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그 작은 행동 속에서 차민주는 임수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작고 약한 존재에 대한 진심 어린 친절함을 보았다. 그 순간 평생을 무표정으로 살아왔던 그의 얼굴에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다시 몇 달이 지난 어느 겨울밤 차동철의 집 거실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차동철과 차민준 그리고 한서연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차동철이 직접 끓인 김치찌개를 한서연은 복스럽게 먹으며 연신 맛있다고 칭찬했다. 차동철은 그런 그녀를 보며 진짜 딸을 얻은 것처럼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차민주는 그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가장 추악한 인간의 밑바닥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구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부와 인격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 서연 씨, 찌개 더 드세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네 아버님, 아버지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나누는 정겨운 대화. 그것이 바로 차민준이 그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 끝에 마침내 찾아낸 진짜 행복이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가 아닌 새로운 희망이 눈부신 아침 햇살처럼 내리쬐고 있었다.